안녕하세요. 라디오 프로그램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함무라비 버전에서 나오는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을 가해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소개할 사연 주인공도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상대방에게 대가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3살 여자의 엄마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한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부부양을 했었는데 그것은 정말 한숨만 나오는 지경이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와 하루 종일. 종일 하루에도 제 시간이 꽉 차 있었던 순간들이었어요. 마치 가정부로 취직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서였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제가 꿈꾸던 도서관에 취직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도서관 사서의 일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 행사도 주관해야 했고 강사 초빙부터 수강생 관리까지 정신없는 날들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인문학 이벤트를 통해였답니다. 수강생으로 처음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당시에는 참 다정하고 가정적인 아버지로 여겨졌는데 아이들은 그를 부럽게 여겼어요. 저는 나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를 낳은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나서 아버지와의 결혼 제안을 철저하게 믿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산딸이 다가오자 갑자기 자취를 숨겼다고 했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이 퍼지고요. 혼자가 된 어머니 곁에는 튼튼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이 계셨고요. 덕분에 저는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자라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잘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남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제게 첫눈에 반해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 해요. 차마 제게 데이트를 신청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편은 자신을 애달리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몇 달 동안 본 남편은 어떤 남자보다도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이 말은 남편이 아닌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남편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해요. 자신에게 데이트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안했다는 사실을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미친 진리라며 난리를 쳤어요. 내가 제정신이야? 내 딸린 이혼한 남자라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남자랑 결혼하냐, 난리야. 사별도 아니고 이혼이잖아. 멀쩡해. 애들 엄마가 살아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 자신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저를 잘 따르며 좋아해요. 정신 차려. 애들을 잘 키우면 사춘기가 올 준비가 되고 당연히 내가 괴물하는 사실을 알게 될 날도 올 거야.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 너가 스스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절대로 제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셨어요. 당시에는 그 말이 더 자극이 되었다고 할까요? 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실까요? 오히려 기필코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고요. 물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에는 다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2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왜 남편의 전처가 이혼 서류만 남기고 사라졌는지에 관해서였죠. 그것도 2 돌이 지난 아이 하나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만 남기고 말이죠. 남편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많이 괴로웠다고도 했죠.
남편과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머니께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더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이겨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물론 친정어머니가 결혼을 싫어하고 반대하셨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대로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는 2번 다시 반대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친손자만큼이나 아끼시며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곧잘 안겨 있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들은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무서워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보셨을 텐데 할머니를 친근하게 여기는커녕 무서워서 벌벌 떨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꽤나 규모 있는 음악 학원을 소유하고 계셨는데요. 남편의 월급에 시어머니께서 벌어들이는 돈이면 생활비로 충분하니 제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죠. 애들이 엄마 손을 타야 제대로 크던 거 아니겠니? 내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직장 그만두고 애들 곁에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챙겨주렴. 내가 내게 바라는 건 그뿐이란다. 처음에는 반감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도서관 사서는 제가 꿈꾸던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어머니란 존재가 필요한 것도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에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집에는 도와주시는 도움이 되시는 이모님이 계셨고 제가 따로 신경 쓰야 할 것은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과 교감하고 같이 놀아주고 공부하고 때 되면 식사를 챙기는 것이 제가 집에서 하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상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어린이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저가 다룬받아온 것 같아요. 해야 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또래와 어울리는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린이집을 보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너 고작 몇 달 집에서 애들 봤다고 힘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별로지도 않은 애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마음을 먹는 거니? 이러니 계모들이 욕을 먹는 거지? 어머니가 제 의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래 아이들과 만나서 생기는 사회라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제가 해줄 수 없는 경험들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몸이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질구질한 변명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계모짜리. 들어오셨으면 애들을 위해 정부에 공을 들여야지. 그렇게 하면 애들과 유대감이 생길 텐데. 어떻게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는 생각을 해야 해요. 아휴, 정말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지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 기회는 순 전혀 들리질 않았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결혼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며칠이 걸쳐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끈질기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 뜻에 따라주셨지만 그날부터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부터 저는 오전에 시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들의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새로 채워놓기도 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도우미 이모님께서 그만두시기로 하셨다고 하면서 혼자서 살림을 하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2층은 우리들의 공간이었어요. 말로 2층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벅차온데 1층까지 책임질 환이 너무 심하다 싶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는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군요. 집안일은 정말 해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한 것인지 가정부를 취직한 것인지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참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혼자서 2층 다 청소하기는 너무 힘들어서요. 도우미 이모님 새로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애들이랑 놀고 먹는 것만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살래? 그런 생각을 한 거냐고 생각해. 누가 널 떠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어처구니가 없어. 가정주부가 할 일을 하면서 소리내는 건 어휴. 시어머니께서는 내 이야기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으시면서 나를 꾸짖으셨어요. 당연한 일을 하면서 유세를 한다고 말이야. 남들이 봤을 때는 시집살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다고 말인데. 당연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시집살이에 맞다고요. 솔직히 말해 내가 하는 게 시집살이가 아니라면 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난 참았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가정주부라서 집안일을 하는 걸 자체로 불만인 건 없다고. 아니에요. 혼자서 못할 것 같아서 이모님을 부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내가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탁기가 해주는 빨래를 널고 정리하는 일은 제가 맡겠고요. 식기세척기가 해준 그릇 정리하는 것도 제가 할 일이죠. 청소기가 할 테니 그런데 청소기를 돌리는 사람은 저예요. 어머니, 제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이 두 곳 살림이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반박을 하자 얼굴을 굳게 하며 말이 꺼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께는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혈압이 올라 위험하실 수 있어요. 두 집 살림은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으니 파트타임 이모님이라도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차분히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바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흔쾌히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구해준 이모님께 1층을 부탁드리고 저는 아이들 방에 2층에만 집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나오셨는지 물으셨어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돈을 함부로 쓴다고 제게 경제적인 개념도 없느냐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지켜보는 동안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어요. 너는 내 말을 어디로 듣고 있는 거니? 내가 분명 안 잔다고 했잖아 라고 했어요. 기어코 사람을 들여 하지만 시어멜 씨께서도 정작 남편이 나서자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며요. 애들 엄마가 혼자서 위아래를 다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동안 계속 사람을 쓰셨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어머니? 집에 사람도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라고 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남편 앞에서는 말을 얼버무리시니 이모님을 드리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집안일이 힘든 것도 사실이었지만 정작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편애였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집을 왔을 때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죠. 동서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의사 며느리라고 어찌나 끔찍하게 아끼시는지 보고 있으면 제가 괜히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제게는 온갖 일을 다 시키시는 분이 의사 며느리는 물에 손이라도 닿을까봐 전전긍긍해 하시는 모습이라니 진짜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겠구나 싶었죠. 그와 동시에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 곁에서 웃기만 하는 동서가 얄밉게도 했습니다. 제가 시집을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추석이었는데요. 당연히 차례상을 차린다고 정신없이 바빴던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어서 한 번도 차례상을 차리는 일이 없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사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지역에 따라 올리는 음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차려야 할지 걱정했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어떻게 차리는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런 미숙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마지야, 왜 음식이 그렇게 짜게 만들어지니? 내가 말해도 몇 번이나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둘째야, 한 번 가르치면 한 번의 음식과 맞춰야 하는데, 너는 설명해도 모르는군. 공부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 둘째야, 형님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제 비하면 형님이 모자라지만 한참 모자라다고 해봤자 별로 달라질 게 없어. 결혼은 좀 흔들리는데 어떡할 거야, 어머니?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나? 결혼이라니 그게 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돌직구로 말하면서 뛰어든 거야. 진짜로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했잖아, 저는. 시작은 항상 시어머니가 아니었냐고 하며 한 소리 더 하려다가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자신이 승자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훈계라고 생각하시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아예 무시하고 제가 할 일만 했습니다. 동서를 감싸고 도는 것은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동서를 허겁지겁 보내시더라고요. 제게는 상을 치우고 남은 음식까지 정리하라고 하셨으면서 말이죠. 사돈께서 얼마나 기다리실까? 어서 가서 얼굴 보여드리고 내 안부도 전해주렴. 더 늦으면 참 아낄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지. 형님 죄송해요. 먼저 일어나서 제가 일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동서가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이 늦어서 일도 제가 다 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뜸 한마디 했죠. 그런 미안해만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되겠네. 같이 하면 시간도 적게 될 테고 동서는 제가 그렇게 나올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듯이 벙찐 얼굴을 하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바쁜 애를 잡아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너 정말 제 정신이 맞는지 모르겠네.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야? 고작 뒤 정리 좀 하라고 했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너가 나한테 시비 중이야? 너는 서울이니까 좀 늦게 가도 괜찮을 거야? 엎어지면 코도 다칠 수 있는데 둘째가 일찍 나서는 것에 불만이야. 이번에도 동서만 감싸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재산이 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나와선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저는 서울이 친정이라서 가깝긴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친정까지의 거리나 동선의 집까지 가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거리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서가 도와주면 저도 동서도 기분 좋게 빨리 나설 수 있잖아요.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좀처럼 좁혀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자 슬그머니 제 곁으로 오더니 함께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물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여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사돈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며 말씀하셨죠. 어이가 없더군요. 제게는 매일같이 시키시는 일을 동서가 조금 한다고 하니 놀라셨던 것은 둘째고 아주 시어머니 본인이 하실 기세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죠. 제가 남편의 전처가 이혼 서류 한 장만 있다던데요. 놓아둔 채 사라진 게 사실 시어머니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위트도 있고 로맨틱한 부분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남자와 살 수 없다고 도망친 것일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집살이라면서 조금씩 그 이유가 짐작되었는데 명절을 겪고서 생각들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그렇게 잡아먹지 못하고 안달하신 것을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워낙 사람 좋은 얼굴을 하셔서요. 하고는 뭐든지 오냐오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차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의 횡포를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했다고 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의견을 구하는 척하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이후 시집살이가 집요하게 변한 원인에는 아마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는 아이들 귀가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디 약속이라도 있으신 듯한 표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신 채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몇 시대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이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하려 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아이들이 제 뒤에 숨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할머니에 대해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돼서 끝까지 완료된 문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니, 너는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과하게 소리를 지르셔서 아이들이 놀랐는데 왜 나를 탓해? 시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바빠서 길게 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2층에 동선애가 오셨으니 챙기라고 하셨어. 나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가셨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새 아이를 돌봐야 했어? 동네의 아이는 이제 곧 돌이 지났는데 우리 집 둘째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거든. 아이들은 다행히도 순해서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나 싶었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퇴근한 남편은 동선의 애를 왜 제가 보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열흘 정도 동생이랑 제수시 여행 간다고 들었거든. 근데 안 데려간 건가 왜 여기 있대? 여보머들은 말 없어 듣기는 내가 무슨 말을 들어 아이들이랑 놀다가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늦었다고 화내시면서 덜컥 맡기고 나가셨는데 저는 동서와 서방님께서 애를 두고 여행 가실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런 일을 제게는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결정한 시어머니에게도 마음이 상했어요. 시어머니는 꽤 늦은 시간에 돌아오셨는데요. 술에 취한 모습이라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정말 애를 둔 부부만 여행 간 것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여행이 무슨 둘째 세미나가 있는데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두고 가라고 했어요. 애한테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보자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게 말을 해주셔야 조용히 거절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 시간이 남는 사람은 넌데네입니다.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못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새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동생이 몸살을 핑계로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니까요. 어떤 이유로 일 전문가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인지 동생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맙다는 말과 선물을 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스카프였죠. 면세점에서 산 거라니까 가벼운 물건이 아닐 테지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은 제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가격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한 걸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사와 너 형님이 사줘도 이게 뭔지도 모를 사람인데 뭐 하러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아휴, 애를 썼다. 애를 썼어. 워낙 순한 애랑 어려울 거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챙기고 우리 작은 며느리처럼 셋이 되다가 센스 있는 애가 드물지. 고생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동선에 애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도움이라고는 주신 적 없는 시어머니께서 애가 순해서 어렵지 않았다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자니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나마 동서가 거듭 제게 죄송하고 고마웠다고 말해서 망정이지. 아니면 저는 시어머니께 하신 것도 없으시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한 소리 할 뻔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는 큰일이 벌어졌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혼자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무섭더군요. 병원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소견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급하게 치료비를 마련하는데 딱 1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의 수술 비용에 대해 언급하셨네요. 그런데 저한테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위이기도 하고 당연히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돈을 빌리면 긴장되고 억울하게 느껴져요. 남편은 저가 빌려달라고 표현한 것에 매우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셔서 당장 집에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친정어머니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드렸으나 막무가내셨습니다. 결국 당장 집에 오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친정어머니와 제대로 대화 한 번을 나눠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원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혼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이들 둘과 동생들을 맡기고 나갔었는데 그동안에 집이 많이 엉망이었습니다. 막내 라인의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사고를 치는 범위가 커졌는데 시어머니가 방심하셨나요? 방금 전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보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얌전하게 앉아 있으라고 하니 고사를 못 참고 아오 징글징글 저는 능숙하게 아이들을 욕실로 인도해 가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집을 방문한 파트타임 이모님께 집안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집이 엉망이 되었다며 저를 불러 정리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면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마음이 너무 힘든 날에도 제게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는 말도 없이 나가버리시기까지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사고 친다고 지친 아이들을 토닥거리며 재우고 그 옆에 잠시 누워서 눈을 붙였답니다. 그렇게 휴식 시간을 갖고 일어난 저는 한결 개운한 얼굴로 1층에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은 언제 온 것인지 주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았기에 거실 소파에 걸쳐둔 제 옷가지와 가방을 챙겨서 조심스럽게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두 사람의 대화가 내 발길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셔서 점심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말게 뭐 있어,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그래도 어머니께서 갑자기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시는데 진짜 얼마나 설레는지요. 동서는 왜 그렇게 좋은 건지 까르르 웃음이 터지더군요. 어른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줬다면 당연히 웃음이 그치지 않겠죠. 2층으로 올라온 나는 가방에 손을 넣다가 화들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가방 안에 들어있어야 할 봉투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봉투 안에는 남편이 준 1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순간 나는 시어머니와 동생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던 100만 원이 혹시 그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처럼 내려간 난 아직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다가가서 돈에 대해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가방 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가방 말이에요. 거실에 있던 그 가방이요? 혹시 그 가방 안에 있던 봉투를 가져가셨나요? 잔뜩 굳은 얼굴로 가방에 대해 묻자 동서도 당황스러웠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께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 있길래 내가 챙겼다 뭐 어때서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네 동서랑 얘기하는데 나 방해하는 거니?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어머니께서 그 봉투가 무슨 봉투인 줄 알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어디 버릇없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높이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친정 어머니의 병원비인데 그걸 나름 가져가셨으면서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우리 친정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나한테 없는데 그 돈이야 우리 을사며느리에게 용돈으로 이미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나 아까 대화의 100만 원은 제가 준비했던 돈이었나 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동서에게 100만 원의 행방을 물었지만 당황한 동서는 100만 원을 방금 시어머니와 쇼핑해서 다 써버렸다고 했어요. 동서가 그 돈을 다 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생일 축하하시며 용돈을 주셨는데 같이 쇼핑을 하자고 하셔서 이것저것 샀더니 그 잠깐 쇼핑으로 10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동서는 금방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사람처럼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서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생일 맞은 며느리에게 용돈도 못 주니 그것도 눈치 봐야 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떳떳한 얼굴로 적반하장을 하며 제게 물어보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솔직히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꽤 들었어요. 그래서 애써 소리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시어머니께서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100만 원을 돌려주냐고 하시면서 급기야 제게 하나뿐인 동생 생일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고 다시 돈을 구하라고 하셨죠.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쓴 악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손쉽게 하는지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이놈의 집구석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지만 순간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번뜩이며 지나갔어요. 저는 두고 보자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머니께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제 얼굴 표정을 보고서는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녁에 동서 생일 미역국을 끓이라는 말과 함께 거실로 나가셨다. 동서는 쭈뼛거리면서 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따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 진짜 저는 어머님이 용돈 주신다고 생각했었어. 그 돈이 형님께 중요한 돈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바로 입금할게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동서는 마음 쓰지 마오. 그 일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테니까. 동서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복수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콧노래까지 부르시면서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늦을 테니 저녁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최근 들어 외출이 잦아지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이 있거든 소파랑 침대를 바꿔주라고 하시죠. 어떻게 시키시는 일을 그렇게 잘 찾으시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나가시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방을 뒤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패물함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어머니께서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하고 나가시는 반지를 따로 챙겼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1억짜리 반지라고 하셨어요. 하는 과정에 있던 반지를 챙기려 하는데 패물함에 들어있던 곳 너머로 무언가가 모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것들을 꺼내는데 서류 봉투가 여러 개 나왔어요. 혹시 서랍을 여닫는 과정에서 서류가 넘어간 것일까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하려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땅 문서와 각서가 나오고 각 서류 봉투마다 난리였어요.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다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실수로 서랍 뒤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었고 숨겨두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었죠. 급하게 폰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남겨두고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뒀어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집에 사람이라고는 저 혼자였음에도
누가 보지 않았을까 불안함에 휩싸였어요. 그 일이 있고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서방님네 식구들까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동서만 데리고 거실에 앉으셨죠. 동서는 바늘방 속에 앉은 것처럼 어쩔 줄 몰랐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보름 동안의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들에 대해 조사를 끝낸 후 나는 속으로 언제든지 도와드릴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떤 일이든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 순간 방에 들어가시던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며 다시 나오셨어요. 그때 마침내 온 것이 오리라 생각했죠. 도둑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럴 리가.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는 패물함을 들고 계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반지가 없어졌다며 도둑이 들어왔음을 확신하셨고 남편이 혹시 없어진 것이 반지 말고는 없느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 가시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마도 숨겨둔 서류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나마 진정된 얼굴로 나오셔서 반지만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일 아끼는 반지, 그것만 사라졌어. 큰애야, 혹시 너 나한테 말도 없이 집 피운 적 있니? 너는 없어진 물건 없어. 당연하지 어머니. 무슨 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친구분들한테 매번 자랑하시던 그 반지요. 그래, 그 반지 너도 봤잖아. 발이 달린 반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반지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꾹꾹 눌러가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그 반지 제가 팔았어요. 내 폭탄 선언의 삽시간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삐그덕거리면서 나를 바라보았어요. 보통 놀란 얼굴이 아니셨지만 너무 고소한 마음에 저절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제 가방에 있는 돈으로 동서 용돈 주셨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저는 안 주시길래 직접 챙겼습니다, 의야.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시며 저에게 달려드셨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피해서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시어머니야, 당장 경찰 신고부터 할래. 여기 도둑놈이 있다고. 당장 신고해. 내가 깜빡 쳐 넣어버릴 테니까. 어머니와 말로 제 가방에서 돈을 꺼내 가셨잖아요.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 어머니와 나의 전화, 뭐가 다르죠? 너랑 나랑 같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푼돈을 꺼내 갔다고. 지금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100만 원이랑 억이랑 같니? 돈을 내놔. 당장 고소하기 전에 내 돈을 내놔. 시어머니는 기어코 제 목을 잡으시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빼내려고 하였지만 남자 둘이 달려들어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오는 느낌과 함께 얼굴이 벌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겨우 시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고 몸을 터벅거리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와 눈길이 교차한 시어머니께서 반지를 팔아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요? 어머니를 1인실로 옮겨드리고 아이들에게 물건을 사줄 테니 돈은 금방 생기는데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그 반지가 매우 값진다고 말하셨지만 결국 내놓아 팔아보니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급이 너무 떨어져서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요. 1억 그 반지는 1억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시던데요. 어디서 쉰소리 듣고 와서 함부로 주절거려 그 다이아 반지가 어떤 건지 내가 알기는 알아. 어디서 감히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반지가 어디서 왔는지. 애들 친모 반지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게 변했어요. 제가 서랍 뒤편에서 발견했던 서류, 그 서류에는 아이들의 친구에 대한 것들로 가득했죠. 제 예상대로 아이들의 친모는 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제가 겪은 일은 그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를 흘린다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고전적인 집안일 테러가 전부였던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친모가 겪은 일에는 온갖 모함과 계략이 존재했죠.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의 친모 이야기에 눈을 놀라게 뜨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면서 쟤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소리를 지르며 저를 막으려고 밟아두었지만 서방님께서 어떤 눈치라도 채셨는지 시어머니를 붙잡더군요. 저는 서랍 뒤편에 숨겨진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읽으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남편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아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의 두 눈은 이미 서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남편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려갔죠. 우리 큰아드님, 내가 다 설명할 테니 내 말 들어봐. 너도 다 이해될 거야? 교회는 너와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고 있었어.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께서 듣기 싫어하시니까. 남편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님 역시 몸을 떨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사라진 후로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서에게 아이들을 좀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2층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동안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읽었는지 손에 서류를 꼭 쥐고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렇게나 싫었던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꾸미면서 왜 그러셨나요? 애들 친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큰아드님, 진정하게 내 말도 좀 들어줘야지. 내가 쫓아낸 게 아닌 거야? 시발로마, 간거지 나는 나가라는 소리 한 적도 없어. 내가 오해할 만한 상황은 있겠지만 내 말을 들어봐. 어머니께서 나가라고 한 적은 없으신 거죠? 나가지 않으면 못 버티게 만드신 거죠? 진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시켜서 이렇게 피를 말리실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께서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의 친모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돈으로 살아온 후에는 아이들을 지배하는데 도와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막무가내로 아이들 친모를 찾아가려고 시키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사진을 찍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그 장면을 촬영한 일종의 보고서 같은 것이었어요. 사주했다고 해서 나는 그냥 뒷조사를 시킨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건 그 애였고 나는 우연히 알게 됐을 뿐이고 그냥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어머니께서 그 남자들 사주하셨잖아요. 어머니만 사람 시킬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친척 오빠한테 부탁해서 알아볼 거 모두 다 알아보았거든요. 어머니는 그 남자 생각보다 술술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받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시덕거리며 큰 건수였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자랑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받은 자금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 정도로 조사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하셨는지 입만 뻥뻥거리시며 저를 손가락질하셨어요. 이것만 알아본 줄 아세요? 애들의 친모를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주 이 집에서 쫓아낸 것도 부족하셨나 봐요. 사람들까지 시켜서 해외로 나가게 하셨는데요. 왜요? 다시는 그 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로는 불안하셨어요. 그것을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온몸을 사시나무가 흔들리듯이 흔들고 곧 뒷걸음질 치셨죠. 저는 보름 전에 발견한 서류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거든요. 친척 오빠는 저를 도와주면서 시어머니를 가르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냐고 혀를 내두를 정도더라고요. 남편이 본 자료는 제가 알아낸 것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힘이 있을 것도 없는지 그대로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반지요. 그 반지는 애들의 친모가 남겨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그것을 세 곳만 바꾸면 숨겨질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남겨둔 것을 손대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아이들은 기억도 못할 사람이 남겨둔 물건이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또한 그런 아이가 남긴 것을 왜 우리 손주들에게 주어야 할까요? 우리 손주들의 인생에서 그런 인간을 싹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주저앉은 남편 앞으로 가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친모는 딱 그 주제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어요. 진짜로 너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며 썼어. 봐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흔들리지 않았어. 짝으로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아이였대. 내가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해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야. 그 나쁜 사람아, 내가 얼마나 큰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겠니? 큰아버지께 꽃게라 그러게 하는 말하지 말라고 내가 장모님의 말이 되지도 않는 헛소리가 이어질 동안에도 남편은 가만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을 때 곧 장모님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손을 툭 떨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남편의 몸을 지탱하려다 촉촉한 손으로 상관없다며 나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어요. 어머니 말대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 아이들의 생모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나오게 됐어. 사실 첫째를 낳았을 때 아이들의 어머니가 독립해서 살면 돼? 하면서 물었어요. 나 홀로도 아닌데.